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네, 어제와 정반대 상황으로 널뛰기한 증시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가 6.6%, 코스닥 지수가 5.97% 상승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대한 관세를 90일 동안 전격 유예한 영향입니다. 네,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으로 27.7원 내린 1,456.4원을 기록했습니다. 다시 한번 증시 소식 전해드리면 조금 전에 장을 마감했는데요. 코스피는 6.6%, 코스닥 지수는 5.97% 상승 마감해서 코스피는 2,400선을, 코스닥은 680선을 회복했습니다. 네, 오전에는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영원 기자, 우리 증시가 폭등한 채 마감을 했죠? 네, 코스피, 코스닥 모두 폭등한 채 마감했습니다. 개장부터 4%를 넘긴 채 출발한 뒤 오름세를 이어가더니 문을 닫을 때까지 강세를 보인 건데요. 코스피는 오늘 개장 직후 5% 넘게 수직 상승하면서 오전 9시 6분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었습니다. 매수 호가 효력을 5분 동안 일시 정지하면서 과열된 시장을 조금 식힐 수 있도록 시간을 준 건데요. 이 코스피 매수 사이드카는 코스피 200 선물 지수가 5% 이상 올라 1분 동안 지속하면 발동되는데 지난해 8월 6일 이후 처음입니다. 이후에도 강세를 이어가더니 결국 6.6%나 오른 2,445.06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4%대 오름세로 문을 연 뒤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오전 10시 46분에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돼 호가 효력이 5분 동안 정지됐습니다. 코스닥 매수 사이드카는 코스닥 150 선물이 6% 이상 오르고 코스닥 150 지수가 3% 이상 올라 동시에 1분 동안 계속되면 발동됩니다. 코스닥 사이드카 발동 역시 지난해 8월 6일 이후 처음입니다. 이 같은 강세장이 막판까지 계속되면서 5.97% 오른 681.79로 문을 닫았습니다. 원화값도 크게 올랐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 27.7원 내린 1,456.4원으로 거래됐습니다. 네, 어제와 분위기가 굉장히 다릅니다. 이렇게 시장이 환호한 이유는 뭔가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에 급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밤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뺀 모든 나라의 상호 관세를 90일 동안 유예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관세는 더 올리긴 했지만 합의 가능성을 열어놨는데요. 이에 그동안 무역전쟁 확전 우려로 위축됐던 투자 심리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뉴욕 증시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12% 넘게 폭등하는 등 기록적인 오름폭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위험자산 선호가 강해지면서 우리 증시와 원화값도 폭등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YTN 이영훈입니다. 이렇게 미국이 중국만 빼고 상호 관세를 유예하자 중국도 예정대로 84% 보복 관세를 발효했습니다. 밤사이 늘어난 21%포인트 관세에 대한 중국의 추가 반격 조치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국 연결합니다. 강정규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미국이 중국만 콕 집어서 추가 관세를 매겼는데 중국이 이번에도 보복 조치에 나설까요? 네, 우리 시간으로 오후 1시 1분 중국의 84% 보복 관세가 발효됐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34% 상호 관세와 50% 추가 관세를 그대로 되돌려준 겁니다. 미국 군수업체 6곳을 제재 명단에 추가하고 이중용도 수출 통제 대상 기업도 12곳 더 늘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밤사이 덧붙인 21%포인트 관세에 대한 중국의 추가 대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어제도 오후 늦게 반격 조치를 발표했던 만큼 오늘도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비례 원칙에 따라 보복을 한다면 관세율은 105%로 늘어나게 됩니다. 네, 중국만 빼고 관세를 유예한 트럼프, 시진핑 주석과 수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시진핑 주석은 어제와 그제 당 수뇌부를 모두 불러 주변국과 운명 공동체 구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발 관세 전쟁 속에 우군을 확보하고 반트럼프 연대에 시동을 걸겠다고 천명한 셈입니다. 중국처럼 대미 보복 관세를 예고한 EU와는 7월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서방 세계에도 균열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만 빼고 상호 관세를 90일 유예하면서 역따돌림 전략을 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국의 125% 이상의 관세 인상은 없다면서 시진핑 주석과 만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관세 난타전을 멈추자며 협상장으로 끌어당기는 건데 중국이 호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조현동 주미대사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화상회의를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오늘 회의에서 주미 대사관이 대미 협의에 있어 최일선에 있다며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국무부, 상무부와 무역대표부, 그리고 최근 한국을 민간국가로 지정한 에너지부와 적극 소통하고 협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다큐멘터리 영상 형식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괴물 정권의 탄생을 막겠다며 국회에서 대권 도전을 선언했는데 국민의힘은 비대위회의를 통해 경선 제도를 확정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거죠. 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오전 10시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상 메시지로 대선 출마를 알렸습니다. 영상은 11분가량이었는데 이 전 대표는 인터뷰에서 국가 차원의 투자와 실용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갈등의 핵심 원인이 경제적 양극화에 있다고 분석하며 국가 단위의 인력 양성과 대대적인 기술 연구 개발 투자를 통해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제는 사실 민간 영역만으로는 제대로 유지 발전되기 어려워요. 정부 영역의 역할이 중요한데 잘사니즘을 위한 실용주의 노선에는 어떤 정책이 누구 생각에서 시작된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유용성과 필요성만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문화나 민주주의 등 선도 영역을 통칭하는 K-이니셔티브도 제시했는데 진정한 주권자의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주자들도 젠걸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관세 대응을 위한 미국 출장 일정을 소화하고 김두관 전 의원은 언론과 잇따라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당내 경선 일정이 공지되는 대로 출마를 선언할 거로 보입니다. 각 주자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민주당도 선관위와 특별당규 준비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당규 준비위가 두 번째 회의를 열고 경선에서 국민 여론과 당원 조사 비율을 어떻게 할지 등의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선관위도 주말쯤 회의를 열고 준비위가 논의한 여러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네, 보수 진영 대권 주자들 소식도 정리해 주시죠. 네, 한동훈 전 대표도 오늘 국회를 찾아 국민의힘 지도부를 예방한 뒤 공식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헌재가 이재명 전 대표도 사실상 탄핵한 거라고 날을 세운 뒤 당선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위험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괴물 정권이 탄생해서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먼저인 나라, 성장하는 중산층의 나라, 실용이 이념을 이기는 나라를 만들고 정치와 세대, 시대도 모두 교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전 장관은 서울 종로 전태일 기념관을 찾은 뒤 한국노총을 방문했고요.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대구 경북 지역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해 일정을 소화합니다. 나경원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도 곧 출마를 예고한 가운데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경선 예비 후보가 10여 명에 달하는 만큼 선거 규칙 논의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전 비대위 회의를 거쳐 당 선관위가 결정한 사안들을 논의해 경선 규칙을 확정했습니다. 후보자 선출 방식은 1차 경선에서 국민 여론조사 100%를 통해 4명을 선출하고 이어지는 2차, 3차 경선에선 선거인단 50%, 국민 여론조사 50%로 각각 2명과 1명을 뽑습니다. 다만 한 후보가 과반 득표를 하면 다음 경선은 진행하지 않기로 정했습니다. 또 대선 공약 기획단을 가동해 경제는 국민의 힘이라는 기조로 10대 핵심 공약 등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철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 뒤 일주일 가까이 서울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에 서초동 사저로 이동할 예정인데요. 현재 관저 앞 분위기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서연 기자. 네, 서울 한남동 관저 앞입니다. 네, 지금 관저 앞 상황 어떻습니까? 네, 경찰과 경호처 인력은 여전히 정문 주변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지지자가 가득 모여 혼잡했던 탄핵 선고일과 비교하면 일대는 다소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다만 관저 인근에서 탄핵 찬반 단체들의 산발적인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후 들어서는 양측 모두 노래를 이따금씩 틀면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오전에는 청년 진보당 측이 윤 전 대통령의 즉각 퇴거를 요구하는 청년 연설회를 진행했고요. 또 관저 앞에는 퇴거를 촉구하는 단체의 집회 무대가 차려져 있습니다. 바로 인근에서는 보수단체가 윤 전 대통령 지지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는데 이곳에서 찬반 양측 사이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탄핵 반대 단체인 자유대학은 오늘 저녁 이태원역에서 모여 윤 어게인 집회를 열고 관저 앞까지 행진할 계획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 내일 퇴거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지금 특별한 움직임이 보입니까? 네, 취재진이 아침부터 정문을 지켜보니까요. 신원을 확인하고 출입하는 차량이나 종종 화물차도 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일 오후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퇴거를 앞둔 만큼 오늘 오후 관저 안도 분주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러 사람이 움직이는 모습과 함께 누군가 개를 산책시키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주 금요일 탄핵 선고 뒤 일주일 만에 거처를 옮기게 되는데요. 전례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선고 56시간 만에 청와대를 나와 삼성동 사저로 옮겼습니다. 파면되더라도 최장 10년 동안 경호처의 경호는 유지되는 만큼 대통령 경호처가 서초동 사저 내부 정비와 전담 경호팀 구성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짐 일부를 이미 사저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했습니다. 박 장관은 선고 뒤 즉시 직무에 복귀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먼저 박성재 장관 탄핵 사건에 대한 헌재 판단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헌법재판소가 오늘 박성재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했습니다. 마은혁 재판관이 어제 취임한 만큼 기존 8인 체제로 오늘 선고가 진행이 됐는데요. 헌재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먼저 헌재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에 가담했다거나 정치인과 언론인 불법 구금을 위해 구금시설 마련을 지시했다고 볼 자료나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계엄 이튿날 삼청동 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과 회동했다는 것만으로 이 계엄 후속 조치나 대응을 모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도 탄핵소추 사유였는데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만이 법 위반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헌재는 이처럼 일부 법 위반이 있긴 하지만 법 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의도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에 따라서 국민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네, 박 장관은 곧장 법무부로 출근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방배동 자택에서 헌재 선고 결과를 확인한 박성재 장관은 오후 2시 40분쯤에 법무부 청사로 출근을 했습니다. 박 장관은 자신이 탄핵 소추를 당할 만큼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현명한 결정을 해준 헌재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장기간 자리를 비운 만큼 빨리 업무를 파악하고 상황을 보고받아서 정상 업무를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대통령 파면 결정을 어떻게 봤느냐는 질문에는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결과도 나왔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 기준이 아닌 국무총리 기준으로 일반 의결 정족수를 적용한 바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항의하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지만 헌재가 오늘 이를 각하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탄핵안 가결 선포가 법사위 의결을 거치지 않아서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헌재는 법사위 회부는 국회의 재량 사항이라고 밝혔고요. 또 정족수 적용이 일정한 의견 수렴을 거쳤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시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만큼 심의 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6명의 재판관이 이처럼 각하 결정을 내렸지만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됐다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두 재판관은 파급력이 큰 사안인 만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족수와 관련해서 국회의원들에게 충분한 의견 제출 그리고 토론 기회를 보장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오늘 헌재 선고가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마지막 선고가 될 수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두 재판관은 오는 18일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을 합니다. 퇴임 전까지 예정된 다른 선고가 없기 때문에 오늘 진행한 선고가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 소원 그리고 가처분이 잇따라 헌재에 접수됐기 때문에 이 가처분 사건의 경우 신속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만큼 퇴임 전에 두 재판관이 이 가처분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4살 남자아이를 매트에 거꾸로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태권도 관장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족들은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30대 태권도 관장 최모 씨는 4살 도화군을 매트에 거꾸로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장난이었다고 말하는 등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근데 학대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너무 예뻐하는 아닙니다. 사고 직후 최 씨는 태권도장 CCTV를 삭제했는데 경찰이 영상을 복원한 결과 도화군이 학대 끝에 숨진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또 지난해 5월부터 2달 동안 다른 아이들 20여 명을 학대해온 모습까지 포착됐습니다. 결국 최 씨는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방법원은 최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을 보호해야 할 최 씨가 도리어 죄 없는 아이를 물건 취급하면서 감내하기 어려운 학대를 반복해 끝내 사망에 이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아이를 매트에 넣은 채로 내버려둔다면 숨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고 CCTV를 삭제하거나 태권도 사범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최 씨가 다른 아이들을 학대한 것에 대해서도 장난으로 치부하는 태도가 보인다고 질책했습니다. 세상을 떠난 아이의 사진을 끌어안고 재판에 참석했던 어머니는 선고 직후 최 씨에게 내려진 판결이 너무나 가볍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솔직히 상황보다 더한 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솔직히. 납득 안 돼요. 납득 안 돼요. 유족 측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겠다는 의견을 밝힌 가운데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도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훈 시작합니다. 오늘은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조기 대선 국면을 맞은 정치권에서는 주요 대권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오늘 오전 다큐멘터리 형식의 10분 분량 영상으로 출사표를 던졌고요. 한동훈 전 대표는 조금 전 2시 국회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했는데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이거는 사실은 매우 기능적이고 물질적인 거예요. 고통스럽게 살지 않게 해줘야 한다. 잘 산다라고 하는 건 좀 달라요. 잘사니즘이라고 하면 좀 더 가치지향적이고 좀 정신적이고 고통 없는 삶을 넘어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 그게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아니면 어떤 방법이 정책이 누구의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냐 큰 특별한 의미가 없죠. 어떤 게 더 유용하고 어떤 게 더 필요하냐 이게 최고의 기준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국민이 먼저인 나라,
성장하는 중산층의 나라, 실용이 이념을 이기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오직 그 마음 하나로 정치 교체, 시대 교체, 세대 교체를 이루겠습니다. 위험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괴물 정권이 탄생해서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누가 이재명과 싸워 이기겠습니까? 누구를 이재명이 제일 두려워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이깁니다. 이기는 선택은 바로 한동훈입니다. 네, 오늘 오전 이재명 전 대표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대선 출마에 대한 의지와 각오를 담은 10분가량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핵심이 뭔가요? 마지막 결론 부분에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진짜 대한민국,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그런 대한민국을 위해 훌륭한 도구가 되겠다. 이 두 단어로 요약이 되고요. 과정에서 지금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실 또 그것을 만들어낸 위대한 국민들에 대한 인사로 시작을 해서요. 여러 가지 불평등의 원인에 대한 진단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K 이니셔티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비상기업 내란으로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고 국민들이 힘든 과정을 거쳤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위대하고 그것을 만들어 온 국민들의 저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모아내면 대한민국, 그러니까 진짜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고 그런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이재명 대표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겠다. 이런 부분을 매우 안정감 있게 전달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키워드가 진짜 대한민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대한민국 이야기도 했고 그런데 내일 비전 설명회를 또 따로 한다고 했는데 왜 굳이 오늘 영상을 먼저 공개했을까요? 아마 영상이 아무래도 직관적인 호소력이 있죠.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것보다는 저렇게 영상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국민적 관심사가 영상 쏠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 이제 약간 동적인 의미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뒷모습이 많이 나와요. 영상에 보면.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라는 취지잖아요. 지도력을 강조한 이재명 대표의 이번 그 영상을 보면 지도력과 실행력을 강조한 것 같아요. 많은 정책들은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한다. 이재명 대표의 예전에 사실은 트레이드 마크였죠. 그 실행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제가 비판하는 거고, 어쨌든 실행력을 강조한 것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실용이라는 단어를 쓰시지만 실제 본인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해석하시면서 이게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나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주적, 민주적이라는 말은 사실은 약간 이념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치지향적이고. 따라서 본인이 약간은 이 진영에 기대는 듯한 이런 노선에 올라탔으면서 또 하나는 중도층을 향해서는 이제 실용적인 어떤 호소력을 내세우는 다소 상당히 정치한 이 다듬, 정치하게 다듬은 이런 문구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K 이니셔티브인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민간 주도보다는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하고 국가 끌어가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데, K 이니셔티브라는 것은 사실은 저희 K 컬처 민간 주도잖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듯한, 아직까지는 좀 조금 다듬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실용, 그다음에 실행력 이런 것을 강조한 부분이고, 다만 이제 그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내세움으로써 약간 분열적 요소도 추가하신 부분은 안타깝다. 예를 들면 헌재 결정문에 대한국민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처음에 문구를 맞췄잖아요. 대한민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끝나게 되는데 그거를 차용함으로써 계속 선거운동의 방향을 앞으로 제시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란, 비상계엄 이런 식의 어떤 프레임으로 선거운동을 치를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상에서 뒷모습이 많이 나왔다는 걸 제가 인지하지 못했었는데 나를 따르라 이런 의미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한편 한동훈 전 대표도 조금 전에 국회에서 출마를 공식화했는데 괴물 정권의 탄생을 막아야 한다면서 이재명 전 대표를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제 전체 영상을 다 봤는데요. 역시 시작은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비판이더군요. 그러니까 지난 총선하고 크게 다른 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지난 총선에서 2조 심판론에서 조국 대표만 빠진 이재명 심판론을 맨 먼저 내세워서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제 민주당의 유력 후보고 경쟁 상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신이 이재명 전 대표를 이길 후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 주장은 이미 너무 식상하고
반 이재명 정서로 대선을 치르거나 아니면 지난 총선도 마찬가지인데 그걸 가지고 국민들이 설득하기에는 부족하죠. 그 실패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 출마의 이 첫 메시지가 이재명 심판론이었다는 게 뭐 그런 경험, 총선에서의 실패 그리고 비상계엄 사태 그것을 보고 있는 국민들의 정서 이런 부분이 잘 고려된 그 출마 선언문이었는지 일단 뭐 거기가 한동훈 전 대표가 있었고요. 이재명 전 대표를 공격하는 건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된 일이었는데 그런가 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SNS에 글을 올렸는데 오세훈 시장을 견제한 거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땅꺼짐 고위험 지역을 공개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는데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저 부분은 이제 저게 지난달에 있었던 그 사고잖아요. 지난달에 있었던 사고인데 어제자 기사가 하나 났는데 서울시에서 사실은 국토부에다가 위험지역 보고서를 냈어요. 50곳이 있었는데 그중에 강동구가 빠졌다는 기사입니다. 근데 이제 서울시에서 취합을 하기 때문에 강동구에서 보고를 안 하면 서울시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취합해서 내는 건데 이제 오늘 이제 서울시라는 따옴표를 찍고 땅꺼짐 현상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다소 이제 경선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오세훈 시장이 강력한 경제 상대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견제구를 날렸다 이렇게 보이고 다만 저 견제구의 저 내용 자체는 어쨌든 서울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단순한 취사 선택의 기사의 취사 선택의 문제를 보면 견제지만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충분히 제기할 만한 문제 제기고 저 부분은 이제 그러면서 보완책을 또 내놨기 때문에 뭐 네거티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한동훈 전 대표의 오세훈 시장에 대한 견제구를 살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대선 경선을 앞두고 한덕수 권한대행 차출론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정작 본인은 부인하고 있는데 왜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걸까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대통령 몫인 지명권을 활용해 이완규 법제처장과 황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낙점한 겁니다. In a very cool way, assess what this kind of 25% means for us, and we should, in a very cool way, should negotiate with them. 약간의 리스크는 있을 수 있지만은 큰 혼란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간에 들리는 소문대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꿈을 꾸고 있다면 헛된 꿈이니 언론 꿈 깨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정작 한덕수 대행 본인은 대선에 디귿자도 꺼내지 말라면서 대선 관련 언급을 삼가할 것으로 주문했다고 전해지는데 이 차출론이 끊이질 않고 있어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본인이 군부를 지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완규, 함상훈 부장검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때만 해도 이게 다른 어떤 개인의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를 관여시킨 것은 아닌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친윤 측이 이미 낙점해놓고 향후 정권 교체 후에 어떤 국정 운영에 헌법재판소를 장악하기 위한 어떤 시도 이것을 그냥 실행하는 정도에 그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임명한 것도 일단 이상했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행보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를 그날이었잖아요. 당일입니다. 바로 연결이 됐는데요. 정상관 통화로 계속 국무총리실에서 언론에 홍보를 하고 그것도 중요한 건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은 사실 중요하게 국민이 알아야 될 부분만 제한적으로 이 공개를 하는데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한 이 대화가 있었다는 사실이 흘러나왔습니다. 뭐 한덕수 권한대행 측이 얘기하지 않았다면 안 나올 얘기거든요. 그걸 굳이 왜 트럼프 대통령과 그런 대화를 나눴을까? 그리고 왜 공개했을까? 이런 맥락들을 연결시켜 보면 이 두 명의 재판관 후보를 갑작스럽게 지명한 것,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또 인터뷰 공개 등등의 행보들이 본인의 의지가 분명히 없지 않다.
이런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국민의힘의 상황상 당장 국민의힘 경선에 뛰어들 수는 없겠죠. 근데 경선 진행 상황 그리고 국민 여론 추이를 보면서 불러준다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는 이미지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언감생신이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덕수 대행과의 통화에서 대선에 출마하는지 직접 물어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한덕수 대행 측에서 뭐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죠? 네, 아마 이제 한덕수 대행이 나 대선 출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안 했겠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한국발 기사에 대해서 상당히 좀 챙겨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발 신문에 언론에서 이제 트럼프 관련된 한덕수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대선 관련돼서 그걸 읽고 나서 당신 대선 출마할 의사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진작에 물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냥 처음에 예열 과정에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라서 저분 관련된 왜 그런 언급이 나왔고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의미를 둘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다만 이런 부분이 있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대선 향방에 따라서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주당 후보가 되게 되면 중국과의 관계가 좀 더 개선되고 미국과의 관계가 좀 더 악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1차 탄핵 안에 한중일, 한미일 관련돼서 외교적인 어떤 그 결속이 탄핵 사유가 되기도 했잖아요. 자, 그런 것들 일단 민주당이 그렇게 추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 차출론이라는 단어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 당내에서 일단 당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내각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차출론이라는 건 맞지 않아요. 예를 들면 시대 정신에 부합하기 때문에 국민이 원한다 출마를 이런 시각이면 몰라도 당에서 당신 들어와서 해라. 이거는 맞지도 않고 설령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한덕수 총리의 국민에 대한 호소력을 반감시키는 거죠. 예. 저는 그래서 차출이라는 단어를 당에서 사용하거나 당에서 나와달라고 요청하거나 이런 걸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건 좀 맞지 않다고 봐요. 국민의힘 지도부의 입장이 좀 변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뭐 처음에 한덕수의 히읗자도 꺼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도 전해지는데 또 지금은 큰 혼란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밝혔거든요. 지도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제 국정 공백과 관련된 그 어떤 우려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고 예. 다만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 당 내외 인사가 범보수 입장에서 이번에 대선에 뛰어들어서 뭔가 합심을 하자 이 부분은 막을 이유가 없죠. 그 범위 내에는 그 누구도 상관없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또 다른 A라는 사람도 포함될 수 언론에 언급되고 있는 전 언론인 모든 분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뛰면서 본인들이 얘기하는 정책 기조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와 차별화가 된다 그러면 그냥 범보수로 분류가 되는 거고 이재명 대표와 또 유사점이 발견이 되면 또 범진보로 분류가 되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라의 앞날에 대해서 본인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적 평가를 받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보고 저는 오히려 이런 형국일수록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께 정권을 맡기는 어렵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게 낫겠다. 국민의힘이 아니라면. 이런 시각이 반영된 입장 선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 지도부는 한덕수 대행을 향해서 헛된 꿈 깨라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금 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이 조기 대선을 잘 관리하고 차기 정부로 넘어가는 데까지 안정적으로 국정을 챙겨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 이전에 실패하고 결국 파면으로 끝난 윤석열 정부의 실질적 2인자입니다. 국무총리로 지냈죠. 그 국무총리를 하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독주와 독선, 무능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가 무슨 역할을 했나요? 아무것도 못했다고 봅니다. 오히려 국회에 나와서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사퇴제라고 큰 소리를 쳤죠. 그러니까 그런 정부, 실패한 정부, 파면되는 정부의 실패한 총리입니다. 뭐 이런 분이 대통령으로 거론되거나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건 이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서도 뭐 국무회의는 아니었는데 그 회의에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반대했다는 입장을 계속 강변하고 있는데 그거 갖고 안 되죠. 국무총리면 직을 던지고라도 막았어야 되죠. 반대했다면 위헌 위법임을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랬던 분이 지금 대통령이 파면됐다고 해서 대통령 행세를 하다가 이제는 대통령으로 나갈 수도 있다? 이건 좀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예, 한덕수 총리에 대한 양당 지도부 입장을 좀 정리해봤는데 한덕수 대행을 향한 국민의힘 내부의 러브콜이 있는가 하면
명분도 실현 가능성도 없다는 반대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연일 자신의 SNS를 통해서 한덕수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특히 경제 문외한대 경제 전문가, 중국의 쉐쉐 대 한미동맹 수호자, 국어 욕설 능통자 대 영어 불어도 능통자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재명 전 대표를 겨냥한 듯한 문구를 올리고 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직접 통화를 부각하면서 대한민국 지도자라면 직접 영어로 통화가 돼야 한다. 웬만한 외교관보다 고급 영어를 구사하는 한덕수 대행이라는 칭송글도 썼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라고 해서 모두 한덕수 대망론을 반기는 건 아닙니다. 경선에 나선 후보나 캠프에 들어갈 인사들의 경우 속내가 복잡하겠죠. 각 당의 입장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우리 한덕수 고난대행께서는 이번 대선에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한덕수 총리님의 그 인품과 그 덕망과 이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한덕수 총리님이 오신다고 하면 우리로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나 한덕수 총리님은 이 마지막 남아있는 50 며칠 이거를 잘 관리하고 명예롭게 사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일 거예요. 굉장히 그 기회주의자구나. 그 내란 세력 부역자구나. 배후에 윤석열 내란 수계와 교감을 계속하고 있구나. 단 꿈을 꾸고 있다 그러면 그 꿈에서 빨리 깨어나셔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의 개인 정치 야욕을 거기다 실을 때가 아니다라는 걸 저는 경고하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네, 한덕수 출마설에 대해서 어제 출마 선언을 한 안철수 의원은 시기적, 물리적으로 불가하다고 했고요. 홍준표 대구시장 캠프로 합류할 예정인 김대식 의원은 절대 나올 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 내부의 상황? 이게 아마 경쟁 국면이다 보니까 본인과 뜻을 같이 하는 그 출마했거나 아니면 출마 예정자인 후보자들의 관점에서 평가를 하는 건데요. 그러나 이제 박수영 의원 등과 같이 저렇게 박수영 의원은 이제 또 김문수 후보자를 또 이렇게 도와주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와 이재명 대표를 비교해서 견제하는 부분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맹목적인 이렇게 비판보다는 저렇게 비교해 보면 국민적 인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런 부분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에 초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뭐 한덕수 총리가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재명 대표가 어느 정도 한계성 있는 분인지 드러난다.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비교해서 분석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저런 분석과 비교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의문의 일패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저런 논쟁은 괜찮아요. 그러나 서로 간에 네거티브적으로 다가가는 건 옳지 않다. 예를 들면 한덕수 총리가 남아있는 국정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가 좋은데 더 나아가서 이러이러한 측면에서 절대 안 된다. 이렇게까지 가면 사실은 그 부분은 또 한덕수 총리를 내심 기대하는 중도층의 국민이나 시민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또 우리 당에 대한 지지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한계성 있는 공방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른바 한덕수 출마설에 대해서 황우혁 선대위원장은 오늘 오전에 꽃가마는 없다, 추대로는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하죠? 저는 당연한 말이죠. 추대를 하거나 예를 들면 경선 규칙까지 있고 많은 후보자들이 내가 적임자들하고 지금 자임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덕수 총리가 아무리 경쟁력 있다 하더라도 그건 경선 절차를 거치거나 또는 또 다른 방법으로 본인이 국민께 호소력 있는 행보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나 추대해달라 이렇게 하면은 국민의힘이라는 큰 정당에서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이전에 저희가 반기문 전 유엔 총장 때 겪었던 바가 있거든요. 만약에 저렇게 하다 한덕수 총리가 그만두게 되면 국민의힘은 2류 후보자들이 있는 정당이 돼버려요. 상대적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사실은 동등한 후보자들인데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그런데 마치 한덕수 총리가 최선이고 나머지 차선이다 이런 또 오해를 살 만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 부분은 당의 입장에서 당연한 거고요. 만약에 뜻이 있으시면 들어와서 같이 경쟁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뜻을 펼치시든지 해야지 마치 꽃가마 태워달라 그러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고 당내 일각에서 이건 추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이 있게 되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부적절하다. 경선을 치러야 한다라고 하셨고요.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한대응을 향해서 기회주의 끝판왕이다 이런 표현까지 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이 국민의힘 후보 등록일입니다. 그럼 이번 주 안에 결정해야 할 텐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아마 지금 이 국민의힘 경선 일정에 바로 뛰어들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마 지난
지지난 대선 때죠.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그때 황교안 이 당시 대행의 사례가 있을 겁니다. 그 당규에 좀 특례를 정해서 경선을 거치지 않고 후보로 합류시키는 그런 방안을 아마 선관위에서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선관위원장, 황우여 선관위원장이 저런 언급을 했다고 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사실을 상당히 현실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근데 이제 다른 후보들 측에서 저런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 다른 지금 그렇게 후보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본선 경쟁력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 한덕수 대망론, 차출론, 뭐 출마설이 계속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수치스러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왜 문제가 이렇게 되고 있는지를 좀 냉정하게 분석해 볼 걸 권고드리고 싶은데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선거는 비상계엄 내란으로 파면당한 대통령의 거리된 상황을 뽑기 위한 조기 대선입니다.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정리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도 끌어안고 가면서 중도층까지 어떻게 갈까를 전부 그냥 계산기 두드려 보고 있지만 답이 안 나오니까 지금 한덕수 총리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답이 없는 것 같아요. 한덕수 총리가 나와도 답이 없다는 걸 모르시지도 않을 텐데 그만큼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을 얼마나 힘들게 치르고 있는지, 그런데 그 원인,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에 대해서 첫 단추도 잘못 낀 상태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조기현 변호사께서 답이 없다고 표현하실 정도로 국민의힘에서는 많은 후보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오늘 100% 여론조사로 먼저 4명을 추린 뒤에 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50%로 양자 경선 후보와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방안, 오늘 경선 규칙이 확정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1대1로 최종 후보를 선출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유리할 걸로 보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전에 이제 하나 변호사님 하신 말씀과 관련해서 한덕수 총리가 그 당내 후보자들보다 경쟁력이 우월하기 때문에 저희가 모시고자 했던 그 의견이 나온 것은 아니고 사실 저희가 이재명 대표를 이기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라도 모시고 와야 돼요. 그 정도로 외부에서 만약에 저희 당 경선에 같이 참여하게 되면 입당해서 상당히 흥행에 유리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하는 분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게 이제 원래 4명이 최종 추려져서 그 4명 갖고 최종 경선을 치러 왔죠. 예, 지난번에 4명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중에 그 4명 중에 만약 50%가 이제 넘는 분이 없게 되면 2명을 뽑아서 그 2명 갖고 최종 경선 치른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원래대로라면 지금 이게 여론조사를 제가 언급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모든 여론조사를 종합해 보면 가장 앞선 분 그분이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죠. 당신은 가장 선두권인데 그럼 나는 당연히 내가 뭐 21%를 얻는다 하더라도 4명 중에 1등만 하면 나는 후보자를 뽑히는데 그게 만약에 50%를 안 넘는다고 해서 2명 뽑아 다시 한다. 그럼 그분이 문제 제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 분이 문제 제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인들이 스스로 판세 분석을 하고 2명으로 추가 경선을 치르는 것이 불리하다라고 좀 더 불리하다 이렇게 느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마 당 그 선관위나 비대위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그분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고 합종 연행을 통해서 각자의 이제 정치적 입장은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정치적 입장을 해증하기 위해서 반대편의 사람을 끌어들이지 않을까. 그래서 합종 연행을 통해서 오히려 분열이 치유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2명을 최종 경선을 그런 제도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따라서 제도 운영과 관련돼서 제도 운영과 그다음에 그 제도 운영 결과에 대해서 각 후보자들이 승복하는 이 결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란의 여지가 없어지는 것이지 제도 자체 갖고 절대적 평가하기는 좀 이르다. 오히려 분열이 치유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지만 보통 1대1로 2명이 경선을 치르게 되면 결선을 치르게 되면 서로 네거티브 공방이 너무 심해진다 이런 부작용도 우려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뭐 홍준표 시장은 양자 대결안에 대해서 멍청이 짓이다 이렇게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지금 뭐 통합해가고 묶어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최종 후보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갈등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럼 어떤 이슈가 대립이 되겠습니까? 친탄, 반탄. 이게 결국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1차 국민 여론조사 100%로 하면 지금 거론되는 후보들 중에 뭐 적당히 탄핵에 찬성한 측과 탄핵에 반대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이 한 측이 적당히 이제 4명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거기서 이제 2명을 치르는 과정은 결국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탄핵에 찬성을 했냐 반대했냐. 이제 이걸 가지고 지지층에 어떻게 호소할 거냐고 치열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경선이 그런 이슈로 치러져서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된다고 하면 국민들이 그 과정을 보고 국민의힘에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겠다 생각이 들까요? 지금 국민의힘이 걱정하는 중도 확장성, 거기에 가능성이 이제 거의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 출발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선 레이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처음 시작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에 탄핵의 늪에 다시 빠지는 경선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1차 경선에서 저희가 100%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4명을 뽑거든요. 근데 그 4명 안에 탄핵 찬반이 2명, 2명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오히려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탄핵 찬성을 다 4명 뽑을 수도 있는 거고요. 탄핵 반대를 다 4명 뽑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입장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을 갖고 저희가 룰을 선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히려 3명, 1명을 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많이 걸러질 거라고 보고 만약에 국민들 시각에서 보면 탄핵 반대 4명을 다 뽑아야 되겠다. 그럼 그 4명끼리 경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오히려 걱정하시는 분들 그 걱정에 맞게끔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 국민의힘 경선 상황을 한번 예측을 해봤고요. 한편 어제 국회에서는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이 출석하면서 공방과 고성이 오갔습니다. 영상으로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네, 송석준 의원님 질의하세요. 가장 좋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생각해 주세요. 제 발언 시간입니다. 예의를 지킵시다. 나가세요. 예. 할 때는 쫄랑쫄랑 나서 자기 할 때는 조용해라. 왜 어디서 그런 거 없이? 박지원 의원님들 아무도 쫄랑쫄랑 안 해. 조용히 해! 자, 시작해야 조용합니다. 경고를 주세요.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럼 하지 마세요. 가지고 아직도 내란이라고 내란 동존이 내란 선동인 이러고 있으니 대한민국 국민을 개되지도 하지 않으면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자, 여기 보면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지 않으면 어떻게 아직도 내란 선동이라고 하지 않냐고. 박사 정말 도를 지나치. 다시 하시고요. 네, 법사위에서 법안 논의는 안 하고 여야가 두 양당이 늘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인데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것이 아니면 내란 얘기는 그만해라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어떤 상황이죠? 되게 시끄럽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완규 그 법제처장이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대통령 몫으로 지명된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는 이제 과연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그 지분을 임명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다툼이 여전히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서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헌재에서 판단하면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완규 저분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면 인사청문회에서 다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저렇게 위원회까지 소집해서 저렇게 할 일인가 싶고 현안질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현안질을 했으면 또박또박 따져가야 되겠죠. 왜 이게 법리상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따져야 되는 것이지 저렇게 오히려 본인들끼리 저렇게 주고받고 고성주고받고 하는 것이 오늘 내일 일은 아니지만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글쎄요, 좀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예를 들면 소환제도 없고 국회 해산권도 없기 때문에 이거 지켜만 계속 봐야 되거든요. 2028년도까지. 오히려 저는 그 부분이 더 문제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싸우는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그래서 대통령 축청 몫에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못하게 해라, 대행이 임명하지 못하게 해라 이런 법을 민주당이 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죠? 법사위를 통과했고요. 이제 본회의 일정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완규 처장 등에 대한 한덕수 권한대행 임명은 명백히 위헌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히나 이제 대통령이 파면 선고되고 60일 안에 대선이 치러지게 돼 있는데 임명을 하는 거는 권한 없는 자의 임명이고요. 그리고 이완규 처장 특히 자격 없는 자를 임명한 겁니다. 누구나 알다시피 이완규 처장 12월 4일 안가 모임에 갔었고요. 그 직후에 거기 참여했던 분들 이완규 처장을 비롯해서 휴대폰을 다 바꿉니다. 뭔가 감추고 싶은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비상계엄과 관련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분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한다는 걸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위헌적 행위인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파면 선고된 대통령을 그나마 헌법재판소가 진영과 성향에 관계없이 명백히 헌법에 의해서 파면 선고를 했는데 그 헌법재판소를 인위적으로 자신의 의도대로 거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중까지 들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을 집어넣으려 한다?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 도저히 인정될 수 없고요. 하지만 대행이 지금 재판관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법은 거부권으로 또 행사될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이제 뭐 대선 일정까지 고려하면서 본회의 처리 일정도 같이 이제 뭐 그 부분은 그 본회의의 어떤 전략적 고민이 당 원내대표실에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면 안 되겠지만 또 통과시키면 거부권을 행사하겠죠. 근데 이제 그 상황은 아직 여러 가지 변수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당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하면서 일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안 처리 사항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 전 대통령이 최근 잇따라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을 만나서 대권 관련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조기 대선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철우 지사에 이어서 김문수 전 장관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뛰어서 대통령이 되면 사람 쓸 때 충성심만 봐라. 이것은 굉장히 진하게 그동안 배신자들한테 상처를 입었다 이런 뜻인 것 같고 통상 저하고 만나면은 원래 약주 한잔 하는데 어제는 뭐 차만하고 과일 먹었는데 본인이 약간의 건강상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소척해 보이고 좀 안타깝게 보였어요. 이번에 노동부 장관직을 그만두면서 저를 임명해 주신 대통령께 전화를 드려서 제가 이렇게 사퇴를 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마 이런 거는 전혀 말씀 없으셨고요. 하여튼 뭐 잘 해보라고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이렇게 하시고 저도 뭐 대통령께서 너무 고생이 많으셨다 그런 정도의 말씀은 나눴습니다. 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났는데 충성심을 강조했다. 아무래도 배신감에 상처를 입으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이세요? 저거는 뭐 정치적인 의미 있는 발언 같지는 않고요. 윤 전 대통령께서 본인의 이제 쭉 정치 대통령직을 수행해 오면서 여러 가지를 겪어서 그 말을 한 단어로 표현한 거겠죠. 이제 충성심 때문에 본인이 입은 상처라기보다는 정책 실행 과정에서 좀 지장이 있었다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본인이 어떤 지시를 했는데 그 지시대로 직업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거를 충성심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지금 저 대선에 출마를 하고자 하는 분들 여러분에 대한 평가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떤 특정인에 대한 평가를 전제로 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일반적인 그냥 조언 정도 그다음에 소회 정도를 밝힌 거로 봐야지 저거를 이제 대선에 출마하신 저 분 입장에서 보면 저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 주길 바라는 의미로 방송에서 얘기했을 수 있을 거예요. 자꾸 회자가 되길 원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니 대통령 입장이 아니고 오히려 이철우 지사가 지사 입장에서 본인이 이제 대선에 뛰어든 거잖아요, 경선에. 그럼 경선 멤버 중에 저 충성심이라는 단어, 충성심이 없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연상되는 분에게 본인의 상대적인 경쟁이 떨어지길 바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 부분은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대통령의 특정인에 대해서 본인의 의중을 드러냈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철우 지사가 대통령의 어떤 소회에 관련된 단어를 본인의 그 어떤 전략에 활용했다. 저 그렇게 보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성심이 없다고 연상되는 분이 누군지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기로 하고요. 한편 나경원 의원도 헌재 선고 다음 날인 지난 5일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과 차담을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윤 전 대통령이 나 의원에게 나라를 위해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당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탄핵이 된 상태에서 이른바 윤심이 이번 당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 그 대선 후보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저렇게 줄줄이 찾아가서 아련하고 거기서 들은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그게 대선 행보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분명히 있겠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한 또 국민의 지지층이 끝까지 남아 있었으니까. 그런데 파면 선고 이후에 그 여론도 분명히 바뀌고 있을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적인 비상계엄으로 파면 선고를 받은 실패하고
무능하고 위헌적인 행위를 한 대통령이고요. 내란죄의 지금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아직 이 불소추 특권 때문에 그 수사 대상이 아니었던 갖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수사가 본격화될 겁니다. 그런 대통령인 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 대통령을 찾아가서 본인의 어떤 집권기간 동안의 충성심, 이것 가장 부정적인 언어입니다. 그런 충성심을 보여주는 사람들만 주변에 두고 있다가 결국에 어떤 쓴소리 이런 부분에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유튜버나 보시고 이러다가 이런 상황이 초래된 거 아닙니까? 그 충성심이란 단어가 향후 여든 야든 뭐 어떤 정당에게 이 지도자가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쓰는 게 맞는 겁니까? 그 단어를 갖고 경선에서 그게 대통령이 그런 말씀이 전하는 것이 본인의 어떤 경선에 도움이 되겠다 판단하는 지금 국민의힘 안에 어떤 그런 정서가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뭔가 본인들 판단할 때 대통령과 연관시켜주는 어떤 그 행위들을 하게 되면 경선에서 유리한 국면이 있다고 판단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도덕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이전 그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모 최고위원들은 이재명 대표를 왜 그렇게 따라다녔죠? 그래서 1, 2위를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해볼까요? 도덕적 평가를 해볼까요? 5개 재판 받고 계시잖아요. 제3자 뇌물. 이게 뭐 글쎄 죄의 경중은 다르지만 어쨌든 역대 없었던 그 대표의 경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게 따니까 이거 도덕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당원이 또는 국민이 다 평가할 거기 때문에 물론 이 국민적 평가의 수준을 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넘게 되면 이제 상호 비판을 하는 것이지만 지금 재판만을 받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적인 이슈가 아닌 정치적인 이슈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셨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들이 여론에는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오늘 나온 전국 지표조사 NBS 여론조사 결과 보겠습니다. 그래픽 보여주시죠. 네,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정 운영 기대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잘할 것이다 56%, 잘 못할 것이다 37%로 나왔습니다. 다음 그래픽 보여주시죠. 정권 교체 여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정권 교체를 원한다 48%, 정권 연장을 원한다 37%로 나왔습니다. 차기 지도자 선호도 물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 32%, 김문수 전 장관 12%,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7%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렇게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1위를 지키고 있는 이재명 전 대표, 이런 결과도 나왔는데요. 다른 여론조사 결과 보겠습니다. 네. 이 전 대표가 호감조사와 비호감조사에서 동시에 1위를 기록한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두 분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처음으로 보여드린 그래픽부터 보겠습니다. 한덕수 대행의 국정 운영 기대감이 56%로 과반이 넘게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차출론의 영향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대감이라는 거잖아요. 향후에 해온 그 이력을 볼 때 앞으로 잘 해나갈 것이다라는 의견이 좀 더 많다는 부분이고, 저 부분은 현 그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뭐 국민의힘하고 야당인 민주당 절대다수로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분, 이 두 개의 대의기관 축을 보면 불만족스럽다는 거죠. 대의기관 운영 형태가. 그래서 정권 재창출보다는 정권을 교체하자는 의견이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당의 지지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두 대의기관을 공동으로 지금 심판하고자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기대감, 만약에 당신이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취지하고 세 개를 묻게 되면 현재 국민들은 어쨌든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각 당 진영에서 나온 후보자들이 어떻게 이 부분을 우려를 또는 비호감을 메꿔줄 건지에 대해서 노력을 상당히 해야 되는 것이지, 앞으로 정책 비전을 어떻게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은 오히려 조금 더 영향력이 떨어져 있지 않을까, 이전에 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사에서는 호감도도 1위, 비호감도도 1위입니다.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고 있죠? 어쨌든 뭐 대선 과정에서 극복해야 될 과제이고 지표인 건 분명한데요. 그게 크게 우려하지 않습니다. 원래 이 절대적 지지층이 있는 반면에 반대편에는 절대적 비토층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저 여론조사에서 보면 지금 같이 조사된 국민의힘 그 후보들 같은 경우엔 비호감도가 2배입니다. 그러니까 수치가 낮아서 그렇지 뭐 그것에 크게 의미를 둘 것은 아니고. 저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뭐 김문수 후보라든가 그 나머지 국민의힘 세 후보 이 호감도
비호감도랑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적합도 비슷하게 거의 2배씩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호감도와 비호감도 대칭하는 거는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쪽에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돼도 확정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이 민주당 지지층이나 이런 분들은 적극적 이 비토 의견을 낼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높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저것은 이제 1대1 구도가 되는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의 이 양 뭐 가상 대결에서 누구 1대1 구도보다는 표차가 좁혀질 건 분명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아직 적극적으로 마음을 주지 않는 층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가 이제 향후 본선에서의 중요한 과제이긴 한데 저 아직까지 뭐 이 비호감도 지지층이 그대로 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여론조사 결과까지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벚꽃이 절정을 이루는 가운데 내일까지 기온도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주말부터는 날씨가 급변해 전국에 태풍급 돌풍을 동반한 비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추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용 기자, 내일까지는 기온이 많이 오르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오늘 19.1도까지 올랐고 내일은 24도로 예고돼 올봄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맑은 날씨에 남서쪽에서 온난한 공기가 유입돼 내륙의 기온을 크게 끌어올리는 건데요. 이렇다 보니 올해 늦게 개화한 벚꽃이 비교적 빨리 절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서울뿐 아니라 대전과 영월, 대구 기온도 25도 안팎까지 크게 오를 것으로 보여서 내륙 곳곳에서 막바지 봄꽃이 화려한 모습을 뽐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주말에는 또 날씨가 급변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맑고 따뜻한 날씨는 오래가지 않고 주말부터 다시 급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북쪽 상공에서 영하 20도 이하의 강한 한기를 동반한 저기압이 남하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우선 주말인 모레 제주 산간에 최고 8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고 남해안으로도 10에서 50mm 정도의 다소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그 밖에 서울 등 내륙으로도 5에서 4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온화한 공기가 자리한 가운데 강한 한기가 남하하기 때문에 주말 오후 늦게부터는 대기 불안정이 무척 심해질 전망입니다. 따라서 기상청은 주말과 휴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초속 20m 안팎의 태풍급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고 또 서해안과 일부 내륙으로는 강풍특보가 내려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비보다는 바람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있어서 대비가 필요한데요. 비바람이 강해지는 시기가 주말 밤 사이로 예상되는 데다 찬 공기를 동반한 저기압이 월요일까지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강원도에는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 늦은 봄눈이 대설특보 수준인 5cm 안팎까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찬 공기와 함께 주말부터는 기온이 크게 떨어져서 휴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5도, 또 낮 기온도 11도까지 내려가는 등 날씨도 크게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영남 지역 곳곳을 잿더미로 만든 동시다발 산불 당시 국립공원인 강원도 치악산 인근에도 산불이 잇따라 났는데요.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 일부러 불을 지른 겁니다. 잠복 중이던 경찰이 현장에서 범인을 붙잡았는데 불을 낸 이유는 그저 호기심이었습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치악산 국립공원 인근인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인근 마을. 누군가 나뭇가지에 불을 붙입니다. 곧바로 주택 주변 야산 인근 밭둑으로 던집니다. 순식간에 불이 커지고 증거 화면을 찍던 잠복 형사마저 탄식을 터뜨립니다. 방화범은 평범한 동네 주민이던 30대 여성 A씨. 지난 6일 부모님 집 바로 옆에서 일부러 불을 내다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A씨를 특정하고 나흘간 잠복하며 따라다닌 건 3월 말부터 5차례 잇따라 발생한 인근 산불 때문. 주변 탐문이나 CCTV 분석 결과 항상 A씨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불을 내곤 자전거를 타고 배회하다 소방차가 진입하는 현장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의심을 피하려고 직접 119 신고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요. 네. 어쩔 수 없이 신고를 해. 그 왜 신고하냐면 네. 주민들이 올라와가지고 자기가 신고를 안 하면 불 낸 것 같으니까 네. 자기가 한번 신고해요. 조사 중에 있어요. 네. 그건 호기심에 했대요. 호기심에. A씨가 연쇄 방화를 낼 당시 영남 지역에선 동시다발 대형 산불이 확산하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붙잡힐 당시 불을 낸 건 인정했지만 앞선 4차례 방화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산림보호법상 고의로 산불을 내면 7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형, 대법원은 3년 전 강릉 옥계 산불 당시 토치로 집에 불을 붙인 60대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산을 통째로 잡아먹을 것처럼 활활 타오릅니다. 지난달 경북 지역을 초토화했던 산불의 모습입니다. 다시 봐도 정말 아찔하죠. 서울 절반이 넘는 면적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역대 가장 오래, 가장 넓은 면적을 태운 산불이란 오명도 얻었습니다. 이 화많은 주민들 보금자리마저 한순간에 날려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집을 잃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체육과대 대피해 쪽잠을 자는 신세인데요. 그런데 최근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산불이 난 이후에 일부 시군 인구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경북 안동시는 지난달 기준 340명, 의성군은 15명이 늘었습니다. 영덕군도 산불 직후 전입신고 건수가 지난해보다 3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산불 피해 지원금을 노린 게 아니냐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산불 피해 지역 주민에게 한 사람당 3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발표한 날부터 전입신고가 집중됐습니다. 이 휴일에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고 이미 잿더미가 된 집을 전입 주소로 적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치단체는 이런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전입관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먼저 신청을 받아보고 요건 갖춘 사람은 돈이 지급될 거고 나머지는 새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재민들을 2번 울리는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쓰레기 구호품입니다. 기부한다면서 해진 옷이나 신발, 기름때 묻은 국자, 먼지 가득한 이불 등을 보내기도 하는데 도움은커녕 되려 처리하느라 돈을 쓰고 있습니다. 착불로 보내는 경우도 많다는데요. 한 구호단체는 헌옷 상자를 착불로 받았는데 택배비로만 70만 원이 넘게 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안 그래도 마음 심란한 사람들에게 도움은 주지 못할 망정 얌체짓까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제 옆에 보이는 이 손편지, 광주광역시 한 아파트에 주차된 화물차에 누군가가 남긴 편지라는데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내용 자세히 보실까요? 존경하는 탑차 화물차 차주님께라며 나름의 경어로 시작이 되는데요. 아파트 입구는 아파트의 얼굴이다. 차를 뒤편에 주차해 주시면 좋겠다. 또 회사나 물류창고에 주차해 놓고 오면 더 감사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의 이미지를 위해 화물차를 보이지 않는 곳에 주차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이죠. 자, 이 손편지 화물차 한 대가 아니라 3대 정도에 부착돼 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보시면 주차선을 침범한 것도 아니고요. 모두 아파트에 정식으로 등록된 차량들이었다고 게시자는 밝혔습니다. 이런 황당한 손편지에 누리꾼들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왜 입주민들끼리 갑질하는 거냐, 자기가 뭔데 자동차로 급을 놔두냐라는 비판이 줄을 이룬 가운데 통행에 방해될 수 있다. 화물차는 별도 주차장에 세워야 하는 게 정석이라면서 손편지 작성자를 옹호하는 일부 댓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되자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는데요. 해당 손편지를 부착한 사람에게 오는 15일까지 사과의 글을 부착하라는 요구를 했고요. 사과가 없다면 트럭 소유자들이 법적 조치를 취할 거라는 경고도 내놓은 겁니다. 아파트 이미지 걱정하던 손편지 작성자 이제는 자신의 이미지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네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일주일 만인 내일 오후에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할 예정입니다. 취임 뒤에도 6개월 정도 머물렀던 서초동 사저로 880여일 만에 돌아가게 됩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면 일주일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한남동 관저로 신원 확인을 거친 차량과 화물차가 분주히 드나듭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 이삿짐을 서초동으로 옮기는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경호처의 전담팀 구성 등 경호 대비도 마무리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사저 이전 준비가 모두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22년 11월 7일 주민들의 배웅 속 서초동을 떠난 지 약 2년 5개월, 880여일 만입니다. 할아버지가 좋은 나라 만들 거예요. 열심히 노력할게. 김건희 여사는 물론 관저에서 더 늘어난 반려동물 11마리도 모두 함께 이동합니다. 대통령실 참모진 일부는 관저를 찾아 윤 전 대통령과 인사를 나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참모들을 격려하며 감사를 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저로 이동한 뒤 지지자들이나 주민들에게도 인사를 건넬 것으로 전망됩니다. 차량과 인원이 몰릴 수 있는 만큼 일대 혼잡도 우려되는데 경호처는 주민 불편 등을 고려한 이동 동선과 신호 지원 등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서초동에서 머물며 내란 혐의 형사 재판이나 각종 검찰 수사에도 대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주민 불편이나 반려동물과의 생활 등을 고려해 단독주택 등으로 이동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내일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옮깁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창설 이래 처음으로 연판장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김광상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대통령이 파면이 됐으니까 딱 일주일 만에 나가게 되는 거네요. 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왜 탄핵이 4월 4일 됐는데 그렇게 늦게 나갔느냐. 이제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틀 만에 나갔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일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이제 탄핵이 거의 기정사실화됐죠. 그래서 뭐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 다르게 탄핵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했던 걸로 보이고 아마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기각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이사갈 대비는 좀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고 전에 살던 곳이 있잖아요. 아크로비스타. 거기서도 사실은 취임한 후에도 한 6개월 정도 거기서 생활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거기는 상당히 이제 불편한 점이 많아요. 제가 이제 출퇴근할 때 그 앞을 지나는데 항상 경호팀이 있는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앞에 윤 전 대통령을 반대하는 그런 층에서 항상 또 거기에서 집회 시위를 해가지고 항상 시끄러웠거든요. 그래서 아마 돌아가긴 하는데 지금 뭐 바로 어떤 사저를 갖다가 지금 어떻게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아크로비스타 서초동으로 간 다음에 거기 이제 주민들이 좀 많이 불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제 대통령 취임했기 때문에 한시적이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냥 참고 지냈지만 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굉장히 5년, 10년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민들 불편도 있고 지금 또 반려묘랄지 한 10여 마리 된다고 하죠. 11마리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걸 사실은 주상복합이 아무리 건물이 넓다 하더라도 키우는 데 또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퇴거한 다음에 아마 단독주택 부지를 구입을 해서 이사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관저라는 곳에서 퇴거를 이제 빨리 안 하느냐라는 논란은 어쨌든 관저는 대통령을 위한 곳이고 그 이제 주문이 선고가 된 후부터 바로 민간인 신분으로 이제 윤 전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관저에서 또 의원들을 만난 것까지 관저 정치까지 하는 거 아니냐 뭐 여러 논란이 좀 계속됐었죠. 그 논란은 뭐 충분히 이해를 갑니다. 이제 의원 만나는 것은 뭐 한 일주일 있다 만난 게 아니고 이제 즉시 만났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사 가기 전에 이제 본인이 활동하는 것은 뭐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비판할 여지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왜 바로 나가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도 법 규정은 없어요. 그런데 한 달, 2달 정도 머물다가 나가면 비판의 여지는 있지만 뭐 우리가 이사를 가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더군다나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기각될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파면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뭐 짐도 많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윤 전 대통령이 싫어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어떤 인간의 어떤 상식적 수준에서는 뭐 일주일 정도는 뭐 그 정도는 이해를 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짐은 많이 이동한 상태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네, 다 이동했고요. 아마
뭐 금요일 날, 뭐 내일 정도 해서 이제 완전하게 철수하는 걸로 아마 그렇게 언론 보도에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럼 이제 내일 경호팀도 함께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경호팀 한 50여 명 정도 꾸렸다고 하고요. 네. 또 언론 보도에 의하면 50여 명을 또 아마 지원을 받아서 하고 안 되면 이제 착출을 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네. 뭐 꾸는데 애를 먹었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 뭐 일반 대통령 경호보다는 오히려 사저를 경호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예. 여러 가지로 뭐 대부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뭐 50명을 꾸렸다고 하니까 이 50명 규모 자체는 근데 거의 이제까지 대통령은 거의 그 수준이었다. 예.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한 60명 정도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저를 원래 경호하려고 하면 예. 이제 경호 시설을 또 만들어야 하거든요. 근데 경호 시설에 대한 예산은 그 대통령의 3년차 때 예산이 책정이 되는데 한 140억 정도 이미 책정이 돼 있었죠. 예.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전 대통령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민주당 쪽에서 굉장히 비판이 있었는데 예. 이제 그때하고 지금 다른 것은 이제 워낙 부동산 부동산 값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네. 경호팀이 머물 공간에 대한 어떤 임대료 같은 것도 그렇죠. 올랐다. 이렇게 그렇다 볼 수 있는 보니까 이제 땅값이 오른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지 매수와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이 거의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결국 140억이 됐다. 이렇게 대통령 측 그리고 정부 측에서는 설명을 했었죠. 예. 일단 파면이 되고 나서 경호경비의 그럼 지원에 대해서 기간에 대한 부분은 좀 어떻게 규정이 원칙적으로 있습니까? 5년이고요. 5년이요. 필요 이상인 경우는 10년입니다. 네. 그런데 아마 이제 5년 된 시점에 있어서 이제 정권을 이제 어느 쪽에서 잡고 있냐에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5년 된 시점에서 이제 민주당 측에서 정권을 잡고 있다고 하면 예. 이것을 5년 연장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허락을 안 할 수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거의 다 이제 10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나중에 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단독주택으로 이사갈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은 지금 아크로비스타 주상복합 아파트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경호팀은 어디서 살게 되는 거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뭐 제가 구체적으로 그건 네.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보안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크로비스타 보면 입구가 둘이 있더라고요. 제가 네. 이제 출퇴근해서 보면 예. 거기에 항상 한 2명 정도의 경호원이 있어서 안으로 출입하고 뭐 하는 거에 대해서 다 일일이 체크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항상 예. 그 앞에는 이제 경찰차가 상시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마 이것도 아마 보안 규정일 거예요. 그래서 뭐 인근에 어딘가에 그렇죠, 이제 그렇죠. 임대를 그래서 하거나 할 수 있겠죠. 거기는 제가 볼 때 이제 경호시설 지을 수 있는 자리는 없어요. 네. 그렇죠. 네, 바로 대로고 그다음에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그 내부에 마련할 수도 있고요. 예. 왜냐면 근처에 이제 아파트가 많이 있거든요. 삼풍 아파트랄지.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일단은 임시적으로 마련하고 이제 외부에 단독주택을 사든지 아니면 짓든지 이제 그렇게 해서 아마 이동을 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통령 경호처 내부가 조금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나온 이야기가 직원들이 연판장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김성훈 차장이나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그 권한 행사를 중지해달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실 이제 김성훈 차장, 또 이광호 본부장, 또 전에 했던 김신 가족부장, 예. 이제 사실은 경호처 내에서 이제 강경파로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굉장히 충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때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호처 내부에도 바로 이 강경파에 의해서 이제 주도가 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4월 4일 날 파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호처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경호 지금 처장이 없잖아요. 예. 그러면 김성훈 경호차장이 가장 선순위, 네.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직급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부에서는 이제 전횡을 일삼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파면됐기 때문에 대통령을 경호하는데 앞장섰던 이제 김성훈 이광호 본부장은 사퇴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제 예. 그런 내용으로 연판장을 돌리고 있는 것 같고 예. 그런데 경호팀이라는 것은 사실은 대통령을 경호하지만 또 대통령이 바뀌면 또 그 대통령이 경호해야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김성훈 차장이 전에 언론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는 대통령의 사병이 맞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경호팀에서는 왜 우리가 대통령의 사병이냐.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병화 시키고 결과적으로 모욕적으로 했다. 이제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또 지금
전에 그 체포영장 집행할 때 네. 이걸 이제 가장 막았던 사람, 그게 제가 볼 때는 아마 경호 3부장이었던 것 같은데 예. 3부장을 해임하라고 예.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제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김성우, 이광우, 김신 이 3명 강경파는 경호팀에서 경호처에서 나가라. 이제 이런 연판장을 돌리고 있는데 이게 아마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는 걸 보여요. 경호팀이 경호처가 몇 명이냐 경호 직원이 그것은 또 보안 사실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상당수 대부분 많은 수가 이 연판장에 이제 서명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계속 김성훈 차장이 이제 버틸 수 있을지 예. 아니면 어떤 결단을 내릴지 그건 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는 경찰이 4차례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끝에 검찰이 법원에 청구를 했고 근데 법원이 결국 또 기각을 했어요. 지금 그렇죠. 경찰 수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경찰은 뭐 끝까지 구속하려고 했고 또 검찰에서는 아마 그 당시에 혐의 사실할지 여러 가지 이제 보안 수사를 하라고 네. 하면서 이게 이제 3번이나 기각을 시켰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서울고등법원의 영장심의위원회에서 영장을 청구하는 게 맞다 이렇게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예. 영장을 청구했잖아요. 근데 법원에서 이제 또 기각을 했어요. 기각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범죄 혐의가 분명치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인멸 염려도 없다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유로 기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럴 것 같아요. 이제 과연 범죄 혐의가 완전히 소명이 되었느냐. 예. 범죄 혐의가 소명이 안 됐다 하면 이제 무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경찰에서 보안 수사를 하고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이미 뭐 수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검찰을 송치했을 가능성도 큰데 예. 그 내용은 아직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지금 경찰이 그대로 사건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검찰에 넘겼는지 그것은 뭐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수사 상황이 또 전해지면 저희가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있었던 헌재 선고 이야기 좀 해볼게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네. 어떤 사유에서인가요?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탄핵 수출 사유가 이제 몇 가지 되죠.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내란과 관련해서 이제 공모를 했느냐, 도와줬느냐, 예. 왜 이걸 막지 못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계엄 이후에 이제 안가 회동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민정수석이랄지 지금 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이완규 헌재 재판관 지명자.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내란에 대한 후속 조치 또 뭔가 실행을 하기 위해서 만난 거 아니냐. 네. 그런 취지가 제일 탄핵 수출 사유 중에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국회에서 뭔가 자료를 요구했었어요. 예. 근데 그 자료 요구를 이제 거부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그리고 또 뭐 사유 중에 하나가 국회에서 이제 뭐 설명하고 그냥 나왔거든요. 예. 네. 민주당 의원들이 막 계속 큰 소리를 하고 고함 지르고 예. 욕설을 하면서 그래서 국무위원이 설명이 끝났으면 뭐 나올 수 있는 거다. 나오지 않고 그 자리에 있으라는 법 규정은 없다. 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국회에서 탄핵 사천 소추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게 없다. 그래서 기각을 한 거죠. 뭐 일부에 대해서는 장시호 씨 관련해서 예. 뭐 출정 기록 거부한 거에 대해서는 네. 이제 국회 감정법에 지방감정법. 예. 어긋난다고는 했는데 그 이후에 뭐 현장 검증도 할 수 있게 해줬고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중대한 파면 사유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하나 우리가 주목했던 것이 이제 동부 교도소 구치소에 예. 거기 이제 체포할 수 있는 구금실을 마련하라고 이제 지시를 한 게 아니냐. 이것도 이제 탄핵 수출사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에 관한 증거는 전혀 없다 해서 기각을 한 거죠. 네. 뭐 탄핵 수출 사유 중에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 이런 것도 네.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결국 박성재 장관 바로 업무에 복귀한 거죠? 그렇죠. 이제 직무에 완전 복귀가 됐죠. 네. 그렇지만 뭐 어차피 한시적이지 않겠습니까? 예. 2월 3일 이제 대선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그 공백이 이제까지 뭐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있었어요. 예. 그리고 지금 뭐 한 50일 동안 이제 업무를 이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공백 상태를 이제 어떻게 치유를 하면서 법무장관으로서 역할을 하느냐 이제 그런 걸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많이 고민을 할 겁니다. 예. 헌재 선고 이야기 해봤고요. 그리고 헌재 재판관 지명에 대한 후폭풍이 계속 일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이제 대통령 몫의 재판관 지명을 한 것인데 이것을 두고서 뭐 헌법소원, 가처분 신청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그냥 뭐 적절한 표현은 권한대행 자체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를 자제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네. 현상 유지적 권한을 행사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것은 법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대통령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야 한다는 것이지. 예, 그런데 일단 뭐 행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의 전원인데요. 윤 전 대통령이 내일 오후 5시에 관저를 떠나서 사저로 이동할 예정이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등은 관저를 찾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저희가 이제 내일 오후에 관저에서 퇴거할 것으로 예정이라고 전해드렸는데 시간이 나왔습니다. 오후 5시이고요. 뭐 이외에 별도의 메시가 나올지 차량에서 내려서 뭐 주민들 지지자에게 인사를 할지 등 이런 부분들은 전해진 바가 아직 없다고 저희가 전해집니다. 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대통령 추천 몫의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 이것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심판을 좀 아이러니하게도 마은혁 재판관이 주심을 맡게 됐다고 합니다. 네. 예, 그런데 사실은 이제 법적으로 따지면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이잖아요. 예. 그래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다 할 수는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예.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다음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현상 유지적 권한만 행사하고 고유 권한은 이제 행사하지 않는 게 적절하다는 게 사실은 뭐 그거 맞다고 봐요.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뭐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법적으로 가서는 뭐 상당히 뒤집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권한쟁의 심판을 했는데 사실 이게 국회에서 권한쟁의 심판하는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좀 있고. 뭐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그 법 논리를 개발을 하던데 사실은 그 논리는 좀 자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을 했을 건데 네. 이걸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뭐 제가 법조인으로서 거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법률적인 사안들 김광선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빅뱅 멤버 지드래곤의 음악이 국내 최초로 우주로 날아갔습니다. 네, 카이스트 초빙 교수이기도 한 지드래곤은 우주와의 소통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자신의 노래가 제 집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드래곤이 호기심 가득한 표정을 짓고 스마트폰 카메라로 연신 인증 사진을 찍습니다. AI 기술로 증강된 자신의 홍채 이미지에 담긴 음원이 지구 밖 우주로 전파되는 순간을 담고 있는 겁니다. 지드래곤의 음악에 카이스트의 기술과 미디어 아트를 결합한 우주 문화 콘텐츠 실험입니다. 홍채는 영혼의 창이라고도 하고요. 내면의 우주를 들여다보는 지드래곤님의 홍채를 이용해서 우주와 교신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제안해 보았습니다. 인간 내면의 우주를 외부 우주로 확장한다는 의미를 담은 퍼포먼스로 2023년 누리호에 실린 차세대 소형 위성 2호에 안테나가 활용됐습니다. 카이스트 초빙 교수로 활동 중인 지드래곤은 과학과 예술은 서로 맞닿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전 세계 어떤 아티스트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 음악 그리고 뭔가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공유하고 선보이고 한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뿌듯하고 대중 가수로서 좋은 기술을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매개 역할을 하게 돼 영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곡을 선정해서 우주로 보낸다는 게 아직도 좀 현실감이 없긴 한데 굉장히 설레이고 집을 찾았으면 좋겠다. 영국의 전설적인 록밴드 비틀즈처럼 지드래곤의 음악도 대한민국 최초로 우주와의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샤워를 다시 위대하게라는 문구가 적시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가정용 샤워기의 수압 제한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9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문서에 서명을 하면서 자신의 아름다운 모발 관리를 위해 샤워를 잘 하고 싶다며
오바를 충분히 적시려면 15분은 샤워기 밑에 서 있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수압 규제를 정부의 간섭으로 규정하면서 수도 요금을 내는 미국인이 어떤 샤워기를 사용할지를 연방정부가 간섭하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며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 있는데요. 내일도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밤사이 중부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충북과 경북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또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8도, 청주 8도, 부산 11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5월 중순만큼 따뜻하겠습니다. 서울 23도, 광주 24도, 대구 25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주말부터는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리겠고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날씨도 부쩍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에 보내드린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